버려진 옷가락지가 맺어준 형제의 연. 달달한 이야기 다리입니다. 어릴 적에는 매일 얼굴을 맞대고 투닥거리던 형제자매도 어른이 되고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 마음만큼 자주 보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남긴 작은 유품 하나가 서먹했던 형제의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바쁘게 사느라 잊고 지냈던 소중한 인연을 떠올리며 오늘 밤도 편안한 꿈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을 뒤편으로는 완만한 산등성이가 병풍처럼 듬직하게 둘러쳐 있고 앞쪽으로는 맑은 개울물이 졸졸 소리를 내며 쉼없이 흐르는 평화로운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라 산비탈을 붉고 노랗게 물들인 단풍잎들이 바람을 타고 마당 구석구석에 사뿐히 내려앉고 있었지요. 감나무 가지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까치밥 몇 개가 늦가을의 정취를 더해주는 고즈넉한 기와집 마당에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흔적을 정리하기 위해 두 형제가 참으로 오랜만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맏형 태석과 아우 홍석은 한 뱃속에서 태어났음에도 어릴 적부터 성격이 물과 기름처럼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맏형 태석은 매사에 빈틈이 없고 이성적인 성정으로 마을에서도 존경받는 반듯한 청년이었지만 가끔은 그 반듯함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었지요. 어린 시절부터 태석은 흙장난을 치기보다는 서당에 앉아 글 공부하기를 즐겼고 옷자락에 흙탕물 하나 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만큼 깔끔하고 철두철미한 성격이었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챙길 때도 태석은 늘 장부를 들여다보며 숫자를 헤아리고 겨우내 먹을 쌀독의 깊이를 꼼꼼하게 재는 일에 몰두했어요.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늘 이치와 논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 굳게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아우 홍석은 감정이 풍부하고 정이 많아 지나가는 나그네의 낡은 집신만 보아도 코끝을 붉히는 아주 무르고 다정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홍석은 산과 들을 쏘다니며 다친 새를 주워와 정성껏 보살피거나 동네 똥개들과 뒹구느라 늘 옷차림이 엉망진창이었지요. 어른이 되어서도 홍석은 이웃의 슬픔에 제 일처럼 함께 울어주고 남의 집 지붕을 고쳐주느라 정작 자기 집 곳간이 비어가는 것은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헐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던 두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둔 것처럼 대면대면하게 지내오고 있었어요. 얼마 전 길고 긴 병마와 싸우시던 아버지가 조용히 숨을 거두시고 텅 빈 집안에는 정막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안방의 묵은 짐들을 꺼내어 가을볕이 드는 마당에 넓게 늘어놓았어요. 아버지는 생전에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거나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지을 만큼 큰 재물을 모으지는 못하셨지만 두 아들에게만큼은 늘 묵묵하고 너른 품을 내어주던 단단한 나무 같은 분이셨습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비치는 툇마루에 걸터앉은 태석은 여느 때처럼 꼿꼿한 자세로 장부와 낡은 서책들을 꼼꼼히 분류하며 조심스레 먼지를 털어냈지요. 반대편 마당 한가운데 쭈그리고 앉은 홍석은 아버지가 쓰시던 손때 묻은 농기구며 닳아버려 못쓰게 된 붓 한 자루를 쓰다듬으며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호미 자루에 깊게 파인 손자국을 볼 때면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 허리를 굽히시던 아버지의 굽은 등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고 낡은 집신을 볼 때면 거칠게 갈라져 피가 맺히던 아버지의 발뒤꿈치가 생각나 왈칵 서름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며 쓸쓸한 소리를 냈습니다. 햇살을 받아 허공을 떠도는 하얀 먼지들이 마치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숨결처럼 느껴졌어요.
태석은 겉으로는 담담한 척 속으로 슬픔을 꾹꾹 삼키며 묵묵히 손놀림을 이어갔고, 홍석은 그저 멍하니 처마 끝에 매달린 마른 시래기만 바라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지요. 서로 슬픔을 이겨내는 방식조차 너무도 달랐던 두 사람은 짐을 끄집어내는 반나절 내내 단 한마디의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쪽 깊숙하고 어두운 창고를 정리하던 홍석의 손끝에 낡고 볼품없는 나무 괴짝 하나가 툭 하고 닿았습니다. 다락 안은 거미줄이 쳐져 있고 퀴퀴한 먼지 냄새가 가득했는데 그 괴짝은 어찌나 구석진 곳에 깊이 밀어 넣어두었는지 위로는 희뿌연 먼지가 두툼하게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홍석이 손을 뻗어 조심스레 괴짝을 툇마루로 들고 나오자 줄곧 서책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던 태석도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괴짝의 겉면은 튼튼한 오동나무로 짜여 있었으나 오랜 세월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맞은 듯 여기저기 깊은 흠집이 나 있었어요. 앞쪽에는 거무튀튀하게 녹이 쓴 무거운 쇳조각 자물쇠가 위태롭게 달랑거리며 매달려 있었습니다. 형님, 창고 구석에서 이 괴짝을 하나 찾았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소에 쓰시던 물건은 아닌 듯한데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홍석의 조심스러운 부름에 태석이 서책을 내려놓고 천천히 괴짝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물쇠는 열쇠가 따로 필요 없을 만큼 심하게 속까지 사가 있어서 태석이 손으로 살짝 힘을 주어 비틀자 툭 하고 힘없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지요. 녹슨 자물쇠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삐걱거리는 날카로운 경첩 소리가 울려 퍼지며 마침내 낡은 오동나무 뚜껑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내심 아버지가 남겨둔 소중한 가보나 형제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의 글이 적힌 서찰 같은 것이 얌전히 놓여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혹여나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던 아버지가 훗날 자식들을 위해 몰래 모아둔 반문서라도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도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갔지요. 가난 속에서도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밥술을 보며 가장 환하게 웃으셨던 분이었기에 무언가 소중한 것을 남겨두셨을 거란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레 열린 괴짝 안에는 그 어떤 귀한 물건이나 문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닥에는 그저 색이 다 바랜 무명천 조각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낡은 천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빛을 보지 못한 탓에 곰팡내가 섞인 퀴퀴한 냄새를 희미하게 풍기고 있었지요. 단단하게 묶인 매듭 주변으로는 누렇게 얼룩이 져 있어 그 안의 물건이 결코 예사로운 것은 아닐 거라는 묘한 짐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석의 눈빛에 찰나의 실망감이 스치는 순간 홍석이 소뚜껑같이 투박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무명천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천이 한 겹 한 겹 벗겨질 때마다 두 사람의 숨소리도 조금씩 잦아들었지요. 마지막 겹이 천이 스르르 열리자 그 안에는 옷가락지 한 쌍이 아닌 반쪽짜리 옷가락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온전한 가락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도 무리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둥글고 푸르스름한 영롱한 빛을 내는 어여쁜 장신구였을 테지만 지금은 정확히 반으로 툭 부러져 버린 데다 깨진 단면이 아주 거칠고 날카롭게 달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너무도 오랜 세월이 흘러 옥 특유의 푸른 빛깔마저 탁한 회색빛으로 바래어 있었지요. 시장통 구석에 시끌벅적한 난전 바닥에 던져두어도 지나가는 사람 그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을 만큼 초라하고 볼품없는 돌조각이나 다름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리 쓸모없는 물건을 귀한 오동나무 괴짝에 간직하셨단 말이냐?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깨진 돌조각일 뿐인데. 태석은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특유의 차가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이성적인 눈에는 그것이
그저 내다버려야 할 폐물로밖에 보이지 않았지요. 이미 부러져 본래의 쓰임새를 잃은 물건을 굳이 고이 간직할 이유가 그에게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석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홍석은 깨어진 가락지 조각 중 하나를 조심스레 두 손으로 집어들며 고개를 저었어요. 형님, 아버님께서 이토록 무명천으로 겹겹이 싸매어 아무도 모르는 다락 깊은 곳에 소중히 감춰두신 데에는 필시 우리가 모르는 아주 깊고 애틋한 연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님은 허투루 물건을 숨기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석의 떨리는 목소리처럼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라기보다는 아버지가 평생토록 남몰래 가슴에 품고 살아온 눈물겨운 기억의 파편처럼 보였습니다. 괴짝 바닥에 덩그러니 남아있던 나머지 반쪽을 태석이 마지못해 집어들면서 두 형제는 각자 깨어진 옷가락지 조각을 하나씩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태석의 굳은 손에 들린 반쪽은 가을바람처럼 서늘하고 묵직한 촉감을 전해주었고 홍석의 떨리는 손에 들린 반쪽은 마치 아궁이에서 갓 구워낸 군불처럼 따스하고 다정한 온기를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태석은 여전히 마뜩자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바닥에 놓인 거친 옥 조각의 표면을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내렸지요. 반면 홍석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한없는 그리움과 사랑을 가득 담아 자신의 손에 쥔 반쪽을 조심스레 태석의 손 쪽으로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랜 세월 떨어져 지냈던 피부치가 마침내 하나로 다시 이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듯 거칠고 날카롭게 깨어진 두 단면이 원래의 자리를 찾기 위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처마를 넘어온 따스한 가을 햇살이 마주한 형제의 손등 위로 찬란하게 부서져 내리는 가운데 홍석의 손끝에 쥐어진 따뜻한 반쪽과 태석의 손바닥에 놓인 차가운 반쪽이 마침내 아주 작은 달그락 소리를 내며 단 하나의 빈틈도 없이 서로 맞닿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칠게 맞물린 부러진 틈새 사이로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영롱한 빗무리가 뿜어져 나오며 두 사람의 몸을 둥글게 감싸 안았습니다. 태석과 홍석은 너무도 눈이 부셔 반사적으로 두 눈을 질끈 감고 서로의 팔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발밑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던 툇마루의 나무 촉감이 순식간에 푹신한 흙바닥으로 변하는 것이 발끝에서부터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얼굴을 때리던 차가운 가을바람 대신 훈훈하고 달금한 저녁 공기가 콧속으로 훅 밀려들어왔지요. 피부를 찌를 듯 강렬했던 빛이 서서히 잦아드는 것을 느끼며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감았던 눈을 떴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머물던 고즈넉한 늦가을의 기와집 마당과 처마에 매달린 칠레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형제는 수많은 인파로 박자지껄하게 북적이는 낯선 장터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지요. 하늘에는 어스름한 보랏빛 저녁놀이 곱게 물들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붉고 푸른 오색 연등 수백 개가 마치 땅으로 내려온 은하수처럼 거리를 눈부시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달콤하게 끓어오르는 엿기름 냄새와 고소한 기름에 빈대떡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우며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두 형제가 콧물을 훌쩍이던 아주 어렸을 적 1년에 딱 한 번 아버지를 따라 나섰던 읍내의 커다란 연등의 축제장이 분명했습니다. 태석은 너무도 생생한 현실감에 당황하여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내의 옷자락을 무심코 잡으려 했으나 그의 굵은 손마디는 그저 허공을 가르며 사내의 몸을 연기처럼 그대로 통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제는 마치 투명한 그림자라도 된 것처럼 이 공간에 또렷이 존재하지만 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그 누구와도 닿을 수 없는 상태였지요. 매사에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중시하던 태석은 눈앞의 기이한 상황을 부정하려 고개를 연신 저었으나
코끝을 간지럽히는 육아 냄새는 너무도 짙고 선명했습니다. 반면 본래 감성이 풍부한 홍석은 상황을 분석하기보다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연등 불빛의 단숨에 매료되어 아이처럼 입을 살짝 벌린 채 장터 곳곳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풍물패가 두드리는 흥겨운 꽹과리 소리와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때 저만치 앞쪽에서 유난히 듬직하고 너른 등판을 가진 사내가 밀려드는 사람들의 무리를 헤치며 성큼성큼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그곳을 향했고 심장이 발끝까지 덜컥 내려앉는 듯한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풍성하고 새까만 머리카락에 깊은 주름 하나 없이 활기와 생명력이 넘치는 얼굴, 비록 소매 끝이 다른 낡은 무명 두루마기를 입었지만 그 누구보다 단정하고 올곧아 보이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습니다. 젊고 튼튼한 아버지의 양손에는 각각 오색 줄무늬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두 꼬마 아이의 작은 손이 꽉 쥐어져 있었지요. 한 아이는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한 듯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허공의 연등을 좇으며 쉴 새 없이 발을 구르고 있었고, 다른 한 아이는 거대한 어른들의 발길에 치일까 두려워 아버지의 단단한 다리 뒤로 몸을 숨기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의심할 여지 없는 어린 시절의 홍석과 태석 본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른이 된 태석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토록 생생하게 제3자의 눈으로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단단히 얼어붙었습니다. 태석의 머릿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가난한 살림을 건사하고 두 아들을 홀로 키워내느라 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어있고 한겨울에는 밭은 기침을 달고 사시던 작고 고단한 노인이었지요. 게다가 한푼이 아쉬워 매사에 꼼꼼하고 엄격했던 태석의 기억 속에는 아버지가 이런 시끌벅적하고 허투루 돈을 쓰는 축제장에 발을 들이는 것을 극도로 아까워하셨다는 사실만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진 옷가락지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마주한 젊은 아버지는 그동안 태석이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버지는 길가에 길게 늘어선 화려한 난전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더니 진열된 것 중에서도 가장 크고 붉게 빛나는 모란꽃 모양의 연등 2개를 과감하게 고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조심스레 엽전을 꺼내어 값을 치르고는 아이들의 고사리같이 작고 통통한 손에 그 커다란 연등을 하나씩 꼭 쥐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통만 한 연등을 받아들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어젖히는 어린 두 아들을 내려다보는 아버지의 눈동자에는 가난이라는 팍팍한 삶의 무게나 고단함 따위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깊고 맹목적인 다정한 사랑만이 가득 차올라 있었지요. 어른이 된 홍석은 왈칵 쏟아지려는 뜨거운 눈물을 애써 참아내며 그 눈부시게 따뜻한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처음 쥐어주셨던 저 붉은 연등의 대나무 손잡이가 얼마나 따스하고 매끄러웠는지, 한지로 덧댄 연등에서 새어나오던 붉은 불빛이 찬 바람을 막아줄 만큼 얼마나 포근했는지, 까맣게 잊고 살았던 벅찬 감동이 가슴속에서 고스란히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어린 홍석이 자기 얼굴을 붉게 물들이는 연등 불빛에 신이 나서 참새처럼 앞으로 방방 뛰어나가다가 그만 흙바닥 위로 툭 튀어나온 굵은 돌부리에 걸려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어린 홍석이 아프고 놀란 마음에 입술을 삐죽이며 으앙하고 큰 울음을 터뜨리려던 찰나였지요. 아버지는 주저없이 쏜살같이 달려가 아이의 무릎에 묻은 흙먼지를 커다란 손으로 부드럽게 털어주고는
훌쩍이는 어린 홍석을 번쩍 안아 올려 자신의 넓고 튼튼한 어깨 위에 단단하게 무동을 태워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제자리에 주춤거리는 어린 태석의 작은 손을 구들장 같은 손바닥으로 더욱 꽉 쥐어주며 사방에서 밀려드는 사람들의 거친 파도 속에서 세상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앞장서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아들들 사람들에 치여 다치지 않게 애비 곁에 찰거머리처럼 꼭 붙어 있거라. 저기 어두운 밤하늘에 높이 떠있는 밝은 연등 불빛처럼 우리 늠름한 태석이와 어여쁜 홍석이도 훗날 세상의 춥고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히는 다정하고 어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환상 속 아버지의 굵고 다정한 그리고 더없이 씩씩한 목소리가 어른 형제의 귓가를 생생하게 때렸습니다. 맏형 태석은 그제야 아버지가 단지 가난이라는 무거운 짐을 혼자 버텨내느라 겉으로만 굳고 무뚝뚝한 표정을 지으셨을 뿐 속으로는 그 어느 부모보다 두 아들을 깊이 아끼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셨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매사에 쌀독의 바닥을 긁는 소리에 예민해지고 장부의 숫자를 맞추며 팍팍하게 살아온 자신이 아버지의 그 맹목적이고 깊은 사랑마저 이치와 낭비라는 차가운 잣대로 함부로 재단하며 평생을 오해하고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부끄러워 가슴을 칠 노릇이었습니다. 태석의 꼿꼿하고 빈틈없었던 마음의 단단한 장벽이 마치 봄눈 녹듯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늘 이성을 유지하느라 굳게 다물려 있던 그의 얇은 입술 사이로 뜨겁고 거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른 홍석 역시 아버지의 드넓은 어깨 위에서 세상을 다 굽어보는 듯 해맑게 웃고 있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며 형언할 수 없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지독한 그리움을 동시에 느꼈지요. 형제는 마치 무언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 걸음씩 무거운 발을 떼어 인파 속으로 서서히 멀어져가는 다정한 세 부자의 뒷모습을 조심스럽게 뒤쫓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아서지 않았고 그들의 투명한 발걸음은 장터에 흙먼지 하나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연등 축제장의 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화려한 색채를 띠었고 사람들의 들뜬 웃음소리는 밤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만 갔어요. 아버지는 시끌벅적한 길모퉁이에 자리한 허름한 국밥집 앞 낡은 평상에 아이들을 나란히 앉히고는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따뜻한 고기국밥 2그릇을 넉넉하게 시켜주셨습니다. 정작 당신의 앞에는 시큼한 냄새가 나는 멀건 막걸리 한 사발만 덩그러니 놓아둔 채 아이들이 입가에 뽀얀 뼈 국물을 잔뜩 묻혀가며 볼이 미어터져라 맛있게 먹는 모습만 바라보아도 이미 배가 잔뜩 부른 듯 얼굴 가득 허허로운 웃음을 띠고 계셨지요. 천천히 꼭꼭 씹어먹거라. 애비는 해가 지기 전 장터 어귀에서 이미 배불리 요기를 하였으니 너희 둘이 이 고깃국을 남김없이 든든하게 다 먹어 치우거라. 아버지는 국밥에 몇 점 들어있지도 않은 귀한 수육을 건져내어 어린 태석과 홍석의 그릇에 공평하게 덜어주며 한없이 다정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그 서투른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아버지의 줄인 배는 생각지도 못한 채 제 국밥 그릇의 바닥이 보일 때까지 싹싹 비워내던 무지했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바라보며 어른 태석은 고개를 푹 떨구고 말았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어찌 비싼 장터 음식으로 당신 혼자 요기를 하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저 자식들 입에 번듯한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넣어주고 싶어 자신의 허기를 속여 넘긴 부모의 눈물겨운 거짓말이었음을 세월이 흘러 자신이 아비의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가슴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태석과 홍석은 차마 그 따뜻한 평상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장터의 어두운 먼 발치에 서서 그 정겹고 서글픈 식사 시간을 그저 숨을 죽인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식사를 마친 부자는 다시 끝도 없이 밀려드는 인파 속으로 자연스레 섞여 들어가 장터 구석구석을 유람하기 시작했어요. 광대들이 아슬아슬하게 외주를 타는 공터에서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안아 올려 환호성과 함께 손뼉을 쳤고, 엿장수의 흥겨운 가위 소리 앞에서는 엉거주춤 어깨춤을 들썩이며 아이들의 웃음보를 터뜨려 주기도 했지요. 그렇게 한참을 장터의 흥에 취해 돌아다니던 중 앞장서 걷던 아버지는 문득 걸음을 우뚝 멈추고 장터 외곽 한 구석에 초라하게 자리 잡은 작고 허름한 장신구 난전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은비녀며 조잡한 매듭의 놀이개 등 솜씨가 부족해 보이는 장신구들이 조그만 집 멍석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는데, 아버지의 짙은 시선은 그 중에서도 유난히 푸르고 고운 빛을 영롱하게 띠는 온전한 옷가락지 한 쌍에 강렬하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어른이 된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태석과 홍석의 두 눈이 동시에 호두알 만큼 크게 떠졌습니다. 멍석 위에 다소곳이 놓인 그 매끄러운 옷가락지는 방금 전 마당에서 빛을 뿜어내기 직전까지 그들의 손에 나뉘어 쥐어져 있던 부러진 가락지의 본래 모습이 완벽하게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거칠게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옷가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리저리 장터의 등불 불빛에 비춰가며 작은 흠집 하나 없는지 살피고 또 살피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망설였지요. 난전 주인이 낡은 두루마기 차림의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돈도 없어 보이는데 빨리 사지 않을 거면 남의 귀한 물건에 손때 묻히지 말고 내려놓으라며 퉁명스럽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 멸시의 모멸감을 느낄 법도 하건만 아버지는 아무런 대꾸 없이 조용히 품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하게 겹쳐 접힌 낡은 삼배 주머니를 꺼내어 그 속을 여러 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 삼배 주머니 안에는 아마도 아버지가 다가올 매서운 겨울에 아이들의 엄발을 녹여줄 땔감을 구하기 위해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억척스럽게 모아둔 피 같은 전대가 들어있었을 터였지요. 아버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찰나의 고민을 하는 듯 하더니 이내 결연히 마음을 먹은 듯 주머니를 탈탈 털어 난전 주인에게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돈을 건네받고 표정이 밝아진 주인이 가락지를 천에 싸서 내밀자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소중하게 자신의 가슴팍 품 안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은 저만치에서 불을 뿜어대는 화려한 광대 노름에 정신이 팔려 그 사이 아버지가 전 재산을 털어 무엇을 샀는지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환호성만 지르고 있었어요. 어른 홍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저는 저 옷가락지가 일찍 돌아가신 어머님이 남기신 유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헌데 아버님께서 직접 저 가락지를 이 장터에서 사셨던 모양입니다. 대체 누구에게 주시려고 겨울 땔감 살 돈을 몽땅 내어놓으신 걸까요? 태석은 턱끝을 부들부들 떨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붉게 충혈된 눈시울로 묵묵히 굽은 아버지의 뒷모습만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락지를 가슴에 품고 나서야 큰 안도를 한 듯 깊은 숨을 내쉬고는 다시 아이들의 손을 꽉 쥐고 시끌벅적한 밤의 장터 속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형제도 서둘러 굳은 발걸음을 떼어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아버지의 뒤를 숨죽인 채 쫓았습니다. 그 익숙하고 듬직한 등을 쫓아 걷는 형제의 발걸음은 마치 깊은 물속을 걷는 것처럼 무겁고 먹먹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발걸음은 아까 옷가락지를 품기 전보다 한결 가볍고 경쾌해져 있었지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풍물패의 요란한 북소리마저 아버지의 평온한 발걸음에 흥겨운 장단을 맞춰주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두 아들의 손을 양쪽에서 번갈아 고쳐주며 혹여나 서늘한 밤바람에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이 찰까봐 당신의 거친 손바닥으로 연신 아이들의 언손을 다정하게 비벼 녹여주셨습니다. 그 투박하지만 한없이 따뜻했던 손길을 고스란히 기억해낸 어른 태석은 자신의 빈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어른이 된 지금 그토록 억세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의 손이 사실은 세상 그 어떤 화로보다 뜨거운 온기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몸으로 사무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나란히 걷던 홍석 역시 뺨 위로 쉴 새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린 시절의 자신을 다독이는 아버지의 옆모습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이끌고 도착한 곳은 시끌벅적한 장터의 불빛이 은은하게 번져오는 맑고 고요한 개울가였습니다. 개울물 위로는 축제에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띄워보낸 작은 연꽃 모양의 유등들이 밤하늘의 별무리처럼 반짝이며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물가에 놓인 넓적하고 평평한 바위 위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으시더니 당신의 양 무릎 앞에 어린 태석과 홍석을 마주보게 앉히셨습니다. 그러고는 품속 가장 깊은 곳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옷가락지를 조심스레 꺼내어 달빛 아래로 가만히 들어 올리셨지요. 푸르스름한 달빛을 흠뻑 머금은 옷가락지는 장터의 침침한 난전에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맑고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일로 거칠게 갈라진 엄지손가락으로 매끄러운 가락지의 표면을 애지중지 어루만지며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태석아, 홍석아, 이 영롱하고 둥근 옷가락지를 보아라. 아버지의 낮고 다정한 음성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고 두 형제의 귓가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어린 두 아들은 동그랗게 눈을 뜨고 아버지가 쥔 어여쁜 돌멩이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지요. 이 가락지는 모난 곳 하나 없이 둥글고 완전하게 이어져 있단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모양이지. 애비는 우리 두 아들이 이 가락지처럼 평생을 모난 구석 없이 서로를 둥글게 보듬고 아끼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귀한 물건을 품에 안았단다. 아버지는 어린 태석의 볼을 한번 다정하게 쓰다듬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올려다보는 어린 홍석의 코끝을 가볍게 톡 건드리며 아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도 있을 것이고 매서운 눈보라에 길을 잃고 헤매는 춥고 외로운 날도 분명 찾아올 게야. 그럴 때마다 이 애비의 빈자리를 찾으며 헤매지 말고 너희 형제가 서로의 가장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 이 둥근 옷가락지처럼 단 하나의 빈틈도 어긋남도 없이 평생토록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피부치가 되어다오. 아버지의 그 절절하고 깊은 당부를 숨을 죽인 채 듣고 있던 어른 태석은 그만 다리에 팽팽하게 들어가 있던 힘이 풀려 차가운 흙가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가올 추운 겨울의 땔감값을 전부 털어 산 쓸모없는 사치품이라 여겼던 그 옷가락지에는 훗날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험난한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질 두 아들이 굳건히 우애를 다지며 살아가기를 바랐던 아버지의 간절하고 숭고한 기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태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깊이 파묻고 짐승처럼 억눌린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평생을 장부의 숫자에만 얽매여 팍팍하게 살아온 자신의 오만함이 아버지의 그 깊고 맑은 사랑을 볼품없는 돌덩이로 치부해버렸다는 뼈저린 후회가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했지요. 홍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형의 넓은 어깨를 끌어안고 함께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늘 차갑고 빈틈없던 형의 무너진 모습을 보며
홍석은 그동안 형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외로움과 삶의 무게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환상 속의 아버지는 어린 두 아들을 품에 꼭 끌어안고 그들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한참을 개울가 바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졸음이 쏟아진 어린 홍석이 아버지의 품을 파고들며 새근새근 잠이 들자 아버지는 자신의 낡은 두루마기를 벗어 아이의 몸을 포근하게 감싸주셨어요. 어린 태석은 마지답게 졸음을 꾹 참고 아버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려 애를 썼지만 이내 꾸벅꾸벅 고개를 숙이다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깊은 단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양팔로 두 아들을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처럼 단단하게 품어 안은 채 달빛이 비치는 수면을 평화롭게 바라보고 계셨지요. 어른이 된 형제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그 믿을 수 없이 다정하고 눈부신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넣으려는 듯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아버지가 옷가락질을 무명천에 겹겹이 싸서 낡은 괴짝 깊숙이 숨겨두었던 이유가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일 꺼내어 볼 수 있는 사치품이 아니라 형제에게 갈등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꺼내어 보며 서로를 다시 하나로 묶어줄 가장 강력한 마음의 끈으로 남겨두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옷가락지는 반으로 쪼개져 버렸고 형제의 마음 역시 가락지처럼 반으로 나뉘어 그동안 겉돌기만 했던 것입니다. 태석이 거칠어진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홍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형의 손에서 전해지는 묵직하고 단단한 악력에 홍석은 놀란 눈으로 형을 바라보았지요. 태석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온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세상을 셈하던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동생을 진심으로 아끼고 보듬어 안으려는 따뜻한 맏형의 눈빛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홍석아, 내가 틀렸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것은 부러진 돌조각이 아니라 부러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이어붙일 온전한 사랑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참으로 어리석고 옹졸했다. 태석의 진심 어린 고백에 홍석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형의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형제가 서로의 온기를 온전히 나누며 굳게 손을 맞잡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개울가의 맑은 물빛과 하늘을 수놓았던 오색 연등의 불빛들이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하더니 이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백색의 빛으로 변하여 두 사람의 몸을 다시 한번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던 개울물 소리도 장터의 시끌벅적한 소음도 새근거리며 잠든 어린 자신들의 숨소리도 순식간에 아득하게 멀어지며 고요한 정막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고요한 정막이 귀를 먹먹하게 할 즈음 두 사람의 몸을 붕 띄우는 듯 했던 낯선 부유감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단단하고 서늘한 나무 널빤지의 촉감이 다시금 발끝과 무릎 아래로 선명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꽉 감고 있던 눈꺼풀 위를 어지럽게 맴돌던 눈부신 백색의 빗무리도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듯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지요. 조심스럽게 감았던 눈을 뜨자 왁자지껄하던 연등회 장터의 열기와 맑게 흐르던 개울가 풍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짙은 어둠이 곱게 내려앉은 늦가을의 고즈넉한 기와집 마당이 다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느새 해는 서쪽 산 너머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먹물처럼 까만 밤하늘에는 은가루를 흩뿌려 놓은 듯 수많은 별이 총총하게 맑은 빛을 내고 있었어요. 태석과 홍석은 여전히 마루 위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서로의 두 손을 굳게 맞잡은 채였습니다. 가빠진 숨을 몰아쉬며 마주친 서로의 눈동자에는 조금 전까지 생생하게 겪었던 아버지와의 애틋한 시간들이 진한 여운으로 남아 찰랑거리고 있었지요. 형제는 맞잡았던 손을 조심스럽게 풀고는 각자의 손바닥에 쥐어진 반쪽짜리
옷가락지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나까지만 해도 거무튀튀하고 볼품없는 돌조각에 불과했던 가락지의 표면은 환상 속 장터에서 아버지가 처음 품에 안았던 그 맑고 푸르스름한 영롱한 빛깔을 기적처럼 되찾아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로 이어지지 못한 채 여전히 두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부러진 단면조차 더는 날카롭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마모되어 있었어요. 늘 차갑고 꼿꼿했던 태석은 자신의 손바닥에 놓인 그 영롱한 반쪽을 커다란 손으로 소중히 감싸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토록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남긴 것이라고는 가난과 고단함뿐이라 원망하며 살았던 자신의 지난 날들이 그 맑은 옷가락지의 빛깔 앞에서 너무도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태석은 살갗을 애는 듯한 가을의 밤바람 속에서도 가락지에서 전해지는 묵직하고 다정한 온기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홍서가, 나는 평생을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고 살아왔다.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의 수와 장부에 적힌 엽전의 액수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라 믿었지.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가난이 지긋지긋하여 단 한 번도 아버님의 거친 손을 진심으로 다정하게 잡아들인 적이 없었구나. 태석의 목소리는 평소에 단호하고 빈틈없는 억양이 아니라 깊은 회한에 잠겨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홍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형의 어깨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레 얹어주었지요. 태석은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감추지 않은 채 동생의 손등을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겹쳐 덮었습니다. 내가 밖으로 돌며 헐벗은 이웃을 돕고 상처 입은 짐승을 거둘 때에도 나는 내가 헛된 곳에 힘을 쏟는다며 늘 차가운 잔소리만 늘어놓았다.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고자 하셨던 진짜 귀한 유산은 장부에 적힌 재물이 아니라 춥고 외로운 세상을 서로 기대어 보듬고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씨였거늘. 그 다정함을 온전히 빼닮은 너를 이 형이 참으로 오랫동안 외롭고 서운하게 만들었구나. 태석의 그 진심 어린 사과에 감정이 풍부한 홍석의 두 눈에서는 다시금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반듯한 형의 그림자에 가려 늘 주눅이 들어 있었고 이치에 밝은 형의 논리 앞에서 자신의 다정한 마음은 항상 쓸데없는 감상으로 치부되어 왔던 지난날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홍석은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며 환한 미소로 형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그토록 매몰차게 집안의 기둥을 세우고 살림을 건사해 주셨기에 제가 이리 철없이 마음 편히 밖으로 나돌며 남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옷가락지의 양 반쪽이 서로 단단히 맞물려 온전한 원을 이룬다고 하셨지요. 차갑고 단단한 형님의 이성과 무르고 따뜻한 저의 감정이 어쩌면 이 부러진 가락지처럼 서로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며 살아왔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홍석의 속 깊고 어진 대답에 태석은 참았던 눈물을 기어이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치와 계산으로는 결코 헤아릴 수 없는 혈육이라는 깊고 진한 우애의 정이 두 사람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입니다. 밤벌레들이 스르르 우는 소리만이 조용히 마당을 채우는 가운데 두 형제는 아주 오랫동안 서로의 손을 맞잡고 툇마루에 앉아 아버지가 남겨주신 벅찬 사랑의 의미를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태석이 먼저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습니다. 낮에는 그저 버려야 할 고물로만 보였던 마당 한가운데의 낡은 짐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숨결이 깃든 소중한 보물처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지요. 태석은 장부를 들여다보던 차가운 시선을 거두고 마당에 흩어진 아버지의 농기구 곁으로 다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홍석 역시 형의 곁으로 다가가 팔을 걷어붙이고 짐 정리를 거들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무거운 짐을 함께 번쩍 들어 올리기도 하고 손때 묻은 몽당붓을 보며 어릴 적 아버지가 글 공부를 가르쳐 주시던 추억을 나누며 소리내어 웃기도 했습니다. 마당을 서성이며 짐을 치우는 형제의 모습 위로 다정한 달빛이 등불처럼 포근하게 내려앉아 어두운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지요. 태석은 아버지가 평생을 쓰시던 끝이 닳아버린 호미를 보물이라도 되는 듯 자신의 깨끗한 도포 자락으로 조심스럽게 문질러 흙먼지를 닦아냈습니다. 흙이 튀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했던 태석이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찡그림도 없이 평온함만이 가득했지요. 홍석은 구멍난 아버지의 낡은 집신을 들고 와 예전에 아버지가 집신을 삼으시며 들려주시던 재미난 도깨비 이야기를 흉내내어 태석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텅 비고 쓸쓸했던 기와집 마당은 어느새 두 형제가 나누는 정겨운 옛 이야기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어요. 짐 정리를 얼추 마무리한 뒤 태석은 방 안다락에서 아버지가 쓰시던 작은 참나무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왔습니다. 본래는 아버지의 낡은 쌈지가 들어있던 상자였으나 태석은 상자 안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부드러운 명주천을 여러 겹으로 덧대어 폭신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홍석은 툇마루에 고이 모셔두었던 두 조각의 옷가락지를 양손에 소중히 받쳐들고 와서 그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지요. 비록 하나로 완전히 붙어버리지는 않았지만 명주천 위에 나란히 맞닿아 놓인 두 반쪽의 가락지는 본래의 모습처럼 둥글고 완벽한 자태로 맑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가락지는 우리 집안의 가장 귀한 가보가 될 것이다. 훗날 우리가 자식을 낳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우리 아버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상자를 여러 가족의 우애와 사랑을 가르치도록 하자꾸나. 태석의 다짐에 홍석은 활짝 웃으며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형제는 참나무 상자의 뚜껑을 조심스레 닫고는 안방의 가장 따뜻하고 해가 잘 드는 아랫목 귀한 자리에 상자를 정성껏 모셔두었지요. 모든 정리를 마치고 나니 어느새 밤하늘에 짙은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동쪽 산 너머에서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가 밀려오며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차가운 마당에서 먼지를 마시며 일한 탓에 두 사람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가볍고 후련했습니다. 홍석이 허기를 느낀 듯 자신의 배를 슬쩍 문지르며 멋쩍게 웃자 태석은 흔쾌히 소매를 걷어붙이며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 부엌길은 아랫사람들의 몫이라 여기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던 맏형 태석이었지요. 하지만 오늘 아침만큼은 동생을 위해 직접 따뜻한 밥을 짓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홍석도 신이 나서 부엌으로 쪼르르 달려들어가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듬뿍 밀어 넣고 후후 입김을 불어가며 시원하게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붉은 장작불 위로 커다란 가마솥이 올려졌고 이내 고소하고 달큰한 밥 짓는 냄새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타고 기와집 지붕 위로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태석은 서투른 솜씨지만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즐겨 드시던 맑은 무국을 정성껏 끓여냈습니다. 물을 숭덩숭덩 큼지막하게 썰어 넣고 짠맛이 도는 간장으로 간을 한 투박한 국이었지요. 홍석은 뒤뜰에 묻어둔 항아리에서 잘 익은 묵은지를 꺼내어 길쭉하게 죽죽 찢어 소박한 밥상 한가운데 올려두었습니다. 진수성찬이나 고기 반찬 하나 없는 조촐한 아침상이었지만 마주 앉아 밥술을 뜨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그 어떤 성찬 앞에서도 볼 수 없었던 환하고 깊은 만족감이 번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무국 한 숟갈을 입에 넣은 태석은 문득 환상 속 장터에서 아버지가 어린 자신들에게
내어주시던 모락모락 김이 나던 고기국밥을 떠올렸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당신의 몫을 기꺼이 내어주시며 허허 웃으시던 아버지의 그 따뜻했던 미소가 국물과 함께 가슴속 깊은 곳까지 훈훈하게 번져나가는 듯 했지요. 홍석 역시 형이 끓여준 무국을 훌훌 마시며 어린 시절 아버지의 넓은 어깨 위에서 바라보았던 화려한 오색 연등의 따뜻한 불빛을 눈앞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비쳐드는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방 안을 환하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란히 마주 앉아 소박한 아침을 나누는 형제의 귓가에는 마치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허허롭고 다정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들을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계시는 듯한 정겨운 환청이 들려오는 듯했지요. 부러진 옷가락지는 비록 온전하게 하나로 되돌아가지 못했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갈라져 있던 형제의 마음만큼은 단 하나의 모난 구석도 어긋난 빈틈도 없이 완벽하고 눈부시게 서로를 마주보며 둥글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밥그릇 바닥을 가볍게 긁는 숟가락 소리가 따스한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방 안을 기분 좋게 울렸습니다. 태석은 마지막 남은 맑은 국물 한 방울까지 정성스레 비워낸 뒤 빈 그릇을 상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아주 깊고 편안한 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늘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을 복잡하게 맴돌던 장부의 빼곡한 숫자들과 곡간에 쌓인 곡식의 양 따위는 지금 이 순간 시원하게 비워진 국그릇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말끔하게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저 동생과 마주 앉아 밥술을 넘기는 이 평범하고 조촐한 아침 식사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든든하게 속을 채워준다는 사실만이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홍석 역시 형이 손수 끓여준 무국을 남김없이 훌훌 마시고는 입가에 묻은 국물을 소매로 쓱 닦아내며 아이처럼 티 없이 맑고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태석은 평소처럼 안방 한 구석에 놓인 묵직한 서안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안 위에는 그가 매일 밤잠을 설쳐가며 붓을 들고 집안의 재물을 계산하던 낡고 두꺼운 장부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지요. 이전 같았다면 수판을 튕기며 한 푼의 손해라도 날까 전전긍긍하며 미간을 찌푸렸을 태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벼루에 먹을 가는 그의 손길은 여느 때보다 훨씬 부드럽고 여유로웠어요. 먹이 진하게 갈리자 태석은 붓에 먹물을 듬뿍 적신 뒤 장부의 새로운 장을 쫙 펼치고는 단숨에 무언가를 쓱쓱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홍석은 형이 또다시 차가운 이성에 사로잡혀 재물을 셈하는 것은 아닌지 내심 불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서안 쪽으로 목을 길게 빼고 다가갔습니다. 형님, 아침부터 또 그리 머리 아픈 장부를 들여다보시는 겝니까? 오늘은 곡식 계산 일랑 그만두시고 저와 함께 뒷산에 올라 겨울 땔감이나 넉넉히 주워오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홍석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태석은 붓을 내려놓고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방금 적어 내려간 장부를 동생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집안의 재산을 불릴 계산식이 아니라 다가올 매서운 겨울을 대비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곡식과 땔감의 양이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랫마을 김노인 댁에는 지붕을 새로 이을 볏짚 10묶음과 보리 2말 홀로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과댁에는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두툼한 무명천과 쌀새말. 이런 식으로 마을에서 가장 형편이 어렵고 추운 겨울을 나기 힘든 이웃들의 이름과 그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들이 태석의 정갈한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홍석아, 내 말이 맞았다. 곳간에 곡식을 산처럼 쌓아둔들 내 형제와 이웃이 배를 골고 추위에 떤다면 그것이 어찌 진정한 부자라 할 수 있겠느냐. 그동안 나는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재물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하여
아버님께서 진짜로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나눔의 온기를 까맣게 잊고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나의 이 셈법을 우리 집안의 배를 불리는 데 쓰지 않고 내 그 따뜻하고 어진 마음을 마을 곳곳에 빈틈없이 골고루 전하는데 쓰려 한다. 태석의 그 단호하고도 다정한 선언에 홍석은 가슴 벅찬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늘 이치와 계산에만 밝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았던 형이 자신의 치밀한 능력을 이웃을 향한 자비와 나눔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홍석은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형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형제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걷어붙이고 곳간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곳간에는 지난 가을 거두어들인 튼실한 곡식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형제는 수레를 끌어와 장부에 적힌 대로 물건들을 부지런히 싣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아침부터 예상치 못한 두 형제의 방문으로 큰 잔치가 벌어진 듯 들썩거렸어요. 태석은 꼿꼿한 자세로 수레를 끌며 이웃들의 낡은 문을 직접 두드렸고 홍석은 그 특유의 넉살 좋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무거운 곡식 포대를 번쩍번쩍 들어 이웃집 마루 위에 조심스레 올려주었습니다. 평소 길에서 마주쳐도 깍듯하게 인사만 나눌 뿐 곁을 내어주지 않던 꼿꼿한 맏형 태석이 직접 찾아와 따뜻한 안부를 묻고 귀한 곡식을 내어주자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비비며 연신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아이고, 태석 도령. 이 귀한 것을 어찌 저희 같은 비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신단 말입니까?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참으로 훌륭한 두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허리가 굽은 김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태석의 손을 잡자 태석은 오히려 자신의 두 손으로 노인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진작에 아버님의 뜻을 헤아리고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저의 어리석음 탓에 늦어버려 송구할 따름입니다. 올겨울은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지피시고 부디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지요. 태석의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계산 덕분에 곡식은 마을의 헐벗은 이들에게 아주 공평하고 부족함 없이 분배되었고 홍석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위로 덕분에 물건을 받는 이들의 마음에는 조금의 부담감이나 부끄러움도 남지 않게 되었지요. 너무 무르고 감정적이라 손해만 본다 여겼던 홍석의 마음씨와 너무 차갑고 팍팍하다 여겼던 태석의 치밀함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마을 전체에 거대한 훈풍을 불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마을을 돌며 수레를 비우고 땀을 비오듯 흘렸지만 발걸음만큼은 하늘을 날아갈 듯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모든 나눔을 마치고 다시 고즈넉한 기와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느덧 짧은 가을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마당에는 어스름한 저녁놀이 곱게 내려앉고 있었지요. 텅 비어버린 곳간을 바라보며 두 형제는 마당 한가운데 나란히 서서 허허로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곳간은 텅 비었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상 그 어떤 재물로도 채울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평화가 가득 차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석은 소매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다정하게 동생의 어깨를 툭 쳤어요. 홍석아, 오늘 밤에는 우리 집 마당에 작은 불을 밝히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버님을 기리며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씩 대접하고 싶구나. 홍석은 형의 제안에 두말할 것 없이 찬성하며 재빨리 창고로 달려가 낡은 청사초롱과 연등 몇 개를 찾아 꺼내왔습니다. 화려하고 시끌벅적했던 읍내의 오색 연등회에는 비할 바가 못 되는 소박하고 낡은 등불이었지만 형제가 직접 처마 끝과 담장 너머로
조심스레 매달아 놓은 등불들은 캄캄한 가을밤을 세상 그 무엇보다 다정하고 눈부시게 밝혀주기 시작했습니다. 홍석이 부엌에서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푹 고아낸 고기국밥 냄새가 고소하게 마당을 채우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웃음꽃을 피우며 형제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었지요. 차갑고 적막하기만 했던 마당에는 어느새 온 동네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이야기 소리와 흥겨운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태석은 평상에 앉아 이웃들의 술잔을 직접 채워주며 그들의 고단한 삶의 이야기를 진심을 다해 경청했고, 홍석은 어린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엿가락을 쥐어주며 재미난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장터에서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자식들이 먹는 모습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 하시던 환상 속 아버지의 얼굴이 지금 이웃들과 어울려 활짝 웃고 있는 태석과 홍석의 얼굴 위로 아스라이 겹쳐 보였습니다. 진정한 우애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형제는 이제 그 사랑을 자신들만의 울타리에 가두지 않고 세상 밖으로 넓게 흘려보내는 진정한 어른으로 훌쩍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아주 깊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마당에는 붉은 연등 불빛만이 고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태석과 홍석은 안방으로 들어가 아랫목에 고이 모셔두었던 참나무 상자를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지요. 푹신한 명주천 위에는 여전히 반으로 나뉜 두 조각의 옷가락지가 달빛을 머금고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로 찰싹 달라붙는 마법 같은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이제 그것이 전혀 서운하거나 아쉽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 옷가락지는 영원히 반쪽으로 나뉜 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금이 가지 않은 완벽한 둥근 모양보다 한 번 부러져 아픔을 겪었음에도 다시 서로의 거친 단면을 맞추려 노력하는 두 조각이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말입니다. 홍석의 맑은 음성에 태석은 고개를 깊이 끄덕이며 옷가락지가 담긴 상자의 뚜껑을 부드럽게 닫았습니다. 그렇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 본디 이 가락지처럼 깨어지기도 쉽고 어긋나기도 쉬운 법이지. 중요한 것은 금이 갔을 때 그것을 쓸모없다 여겨 내다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모난 곳을 서로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맞추어 가려는 다정한 의지일 것이다.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진짜 가르침은 바로 그것이었어. 두 형제는 참나무 상자를 방의 가장 깊고 소중한 곳에 조심스레 보관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석의 이성과 홍석의 감성은 더 이상 부딪히며 파열음을 내지 않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둥글고 단단하게 맞물려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숱한 오해와 미움의 시간을 지나 비로소 하나의 완전하고 견고한 삶의 원을 그려내게 된 것입니다. 다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처럼 어긋나고 부러진 인연의 조각들이 하나쯤은 아프게 숨겨져 있지 않으신가요?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먼저 다가가기 부끄러운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깊은 마음의 다락방 구석에 차갑게 방치해둔 그 반쪽짜리 진심 말입니다. 오늘 밤에는 굳게 닫아두었던 여러분만의 낡은 괴짝을 조용히 열어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가족이나 어색에 먼저 다정하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거칠게 부러진 단면이 서로 맞닿아 서로를 보듬어 안을 때 뿜어내던 그 눈부시고 영롱한 빛이 여러분의 서늘한 가슴 한구석을 다정하게 데워주어 오늘 밤 더없이 평안하고 따뜻한 꿈길로 안내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